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상반기 때 헌법 선택형 기출 문제를 촬영을 안 해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선택형 공부할 때와 그 다음 사례형 공부할 때 좀 공부 방법에 약간 차이를 두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칠판에 잠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국가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를 하겠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 A를 향해서 A의 기본권을 지금 이제 공공 필요 때문에, 공익성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선택형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이 틀도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의 문제 구성을 좀 보면, 이거 뭐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법도 행정법이든 뭐 다 공법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들 뭐 판례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이건 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만 판례를 볼 때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걸 통해서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관련 법령이에요. 부속 법령. 부속 법령하고 뭐 당연히 헌법 조문은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헌법 조문. 그래서 부속 법령과 헌법 조문. 이 부분이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세 번째가 기타인데, 기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의 시험에 헌법 이론적인 것을 출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선택형 문제의 특징상 논란거리 있는 걸 좀 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딱 객관성을 띠는 것이 판례하고 그 다음 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헌법 조문과 부속 법령,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판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헌법의 기본 구조가 이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 사례형 문제를 푸실 때는 판례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뭘 이언으로 봤든 하푼으로 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판례가 어떤 논리 체계를 갖고 이런 결론에 이르왔는가, 그 논리 체계만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판례가 이 사안에서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기본권 침해가 됐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택형에서는 판례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이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 때문에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그죠? 기본권 관련해서 어떤 기본권, 이게 제한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본권 제한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죠. 그죠? 이 제한이 과연 정당한지. 그럼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가인금지 원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시면 뭐 가인금지부터 해가 쭉 많이 있잖아요. 가인금지 원칙, 그 다음 뭐 명확성 원칙에 반현지부터 쭉 있는데, 판례를 보실 때 일단 우리 판례가 지금 문제가 된 공권력 행사, 불행사 때문에 헌법에 있는 어떤 기본권이 문제된다고 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공권력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텐데, 헌법은 지금 이 문제된 사안에서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한이 가인금지 원칙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위반해가지고 침해받았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문제 삼았고, 그래서 이 정당한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 했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택형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시고 그 결론, 뭐 유언이라고 했는지 하푼이라고 했는지 그걸 액면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택형에서는.
근데 사례형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털 속에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 선택형에서는 뭐니 해도 누가 판례를 많이 숙지하고 있느냐 문제고, 또 참고로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사례형, 선택형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헌법에서는 그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서 사례형, 선택형 문제는 헌법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출제가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속 법령 중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국적법이라든지 뭐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중요한 조문들 중심으로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뭐 첫 번째가 이제 헌법 해석이죠. 헌법 해석에서는 이 헌법 해석에서는 여러분들 그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칭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규범 통제죠.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가급적이면 존치시키겠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국회가 만든 법을 존치하겠다는 건 권력 분립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한번 만들어진 법을 쉽게 없애버리게 되면 뭐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국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규범 통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규정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 표현된 대표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정 위헌 결정이라든지 한정위헌, 한정, 뭐 합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겁니다. 되나요? 제가 뭐 상세히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판례가 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공권력 때문에 어떤 기본권을 문제 삼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정당성을 벗어나서 위헌이다 했다, 아니면 합헌이다 했다. 그걸 여러분이 체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그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거 해놨죠. 그죠? 자, 일단 그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이 4번 지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군인사법 48조 제4항 후단에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 이 무죄 선고의 의미를 좁힐지 넓힐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그 군인사법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요, 군 장교가 형사 기소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군인사법 48조 제4항에서는 휴직 기간에서는 봉급 반액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휴직된 자가 무죄 선고를 받을 때는 그 봉급 차액을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무죄를 받게 되면 이 친구한테 유리해지게 되겠죠. 이때 말하는 무죄의 선고, 이 무죄 선고를 엄격한 의미의 무죄 선고만 들어오게 될지, 뭐 공소기각 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무죄 선고도 들어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확대시켜줬죠. 좋은 거니까요, 이건.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 그게 보면 군인사법 48조 제4항 후대의 문제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에, 그게 보시면 공소기각에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선고 재판, 무죄 재판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이게 문의적 한계. 여러분 합헌적 법률에서의 한계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가 있다고 배우셨을 텐데요. 그 문의적 한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 두 번째 지문이 있죠. 그거 여러분 참고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4번 지문에서는 여기에다가 내용상 무죄 재판까지 집어넣는 것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지문에서 4번 지문이 잘못됐다. 그건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고 뭐 5번 지문 같은 경우도 그 한정위원 결정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 기속력을 부정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도 뭐 사례형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선 4번 지문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헌법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틀린 지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기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떤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여러분 자주 보셨던 내용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 논리의 끝은 그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헌 심사 이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헌법과 또 다른 헌법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념적 논리적 규범 상호 간의 우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개별 헌법 규정이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다시피 그 개별 헌법 규정의 상호 간의 효력 차등 이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간의 현실적인 우위성, 즉 상하 규범 체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우리 규범 통제를 하려면 이게 수직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직화되어 있어가지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과 헌법규범 간에는 수직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념적으로야 뭐 줄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현 지문에 보시면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있잖아요. 뭐 법치국가 원리니 민주주의 원리니 쭉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 헌법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헌법 조문이 있잖아요. 개별 헌법 조문을 탄생시킨 배후에 있는 어떤 근본 규범을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헌법 원리로부터 구체화된 것이 개별 헌법 조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별 헌법 조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밑에 깔려있는 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체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 사람에 비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근본 체질,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이해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헌법의 기본 원리는요, 여기서부터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지문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문이죠. 그죠? 물론 뭐 입법이나 뭐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기본 원리가 기능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구체적 기본권은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 그래서 기억 지문과 이현 지문 이 두 개는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헌법 규범 상호 간의 개별적인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따라서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허용될 수 없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기능이 많죠. 당연히 뭐 입법이나 정책 방향에 결정하게 되고 다 존중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꼼꼼히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헌법 판례를 보실 때도 우리 판례가 어떤 기본권을 문제 삼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기본권이 침해받았다, 침해받지 않았다 해서 합헌으로 봤는지 위헌으로 봤는지 그 결과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헌법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어났습니다. 자, 그 2번 지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헌법 8조 제1항은 우리 헌법 8조 1항에 이제 정당이죠.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당의 자유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서 보면 8조 1항에 보면 정당 설립의 자유 안에는 그 해설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뭐 정당 조직 선택의 자유,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 활동의 자유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이 정당의 자유 같은 이런 것들은 개인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정당은 단체죠. 아시다시피 법인격 없는 단체잖아요. 정당도 가지게 되는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봤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참고로 우리가 이 정당,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봤는데, 그죠?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이 정당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뭐가 있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봤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당도 재산권이란 기본권 관련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권. 선거에 있어서 그 다음 기회균등권이라든지 그 다음 정당 자유의 주체성. 방금 보시다시피 정당 자유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건 뭐냐면 그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이런 거 이건 다 인정했는데 그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거 이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8페이지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청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헌법의 개정만 공부하시면 돼요. 헌법의 개정. 이 헌법의 개정은 일단 시험 문제에 1차적으로 헌법 조문을 여러분 출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헌법 128조에서 130조까지 헌법 128조에서 130조 이 조문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 급습니다. 아시겠죠? 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돼 있죠? 그 3번 지문에 보시면 이게 이제 법 조문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그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헌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헌법 130조 2항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일단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한 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자시고 아니고 헌법 조문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도 이제 헌법 조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선택격 공부하실 때에 행정법도 마찬가지고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누가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판례를 볼 때도 선택형에서는 판례 결론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OX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례형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헌법 조문 이건 당연히 뭐 130개 조문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속법령 몇 가지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에도 그렇잖아요. 행정법에도 판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행정법은 특히 뭐 부속법령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법에서는 일반 법 있잖아요. 이런 행정 그 절차법이라든지 뭐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질서위반의 규제법 같은 이런 일반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지문 형태로 조문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거 그려놨는데 그 디귿 지문에 보시면 뭐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 과반수가 발의해야 돼요.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면 반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150명은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딱 반이죠. 참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그래서 그 디귿 지문만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10번부터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정사죠. 이 헌정사는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외우든지 뭐 포기하든지 두 개 중에 결단을 내리세요. 근데 이거 왜 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헌정사는 암기 아시겠죠? 헌정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법 조문 외우듯이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6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뭐 7번 문제 넘기세요. 넘기시고, 8번 문제 넘기시고, 이제 9번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일어났습니다. 그죠? 뭐 나머지 됐고, 그 틀린 지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니은 지문에 보시면 이건 이제 헌정사죠. 헌정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얼 지문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재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 절차 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 개정도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이거 레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헌법규범 간에 이념적으로야 뭐 인정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능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리얼 지문이 잘못됐다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 또 보게 될 게 있으니 여기서 안 다뤄도 될 거 같는데 됐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이것도 헌정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뭐 11번, 1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13번 문제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헌정사라는 게요. 여러분들, 권력자들의 자기 입맛에 맞춰서 개정해 왔잖아요. 무슨 자유당 정권 때 자기들이 다수당이 될 때는 이렇게 바꾸고, 자기들이 소수당이 될 때는 또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뭐 박정희 또 전 대통령 때 또 뭐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자기 편이 위해서 또 권력 확대 내지는 뭐 장기화를 해서 또 어떻게 바꾸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의 민주화의 어떤 역사적 흐름이 이 헌정사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제2절 헌법의 적용 범위로 넘어갈 텐데, 적용 범위에서는 칠판 잠시 보세요. 그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7번 모두 다 좀 이렇게 기본서 좀 뜯고 넣는 것들이 한 권씩은 다 비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라고요. 뭐 공법은 상대적으로 공부는 적게 하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기본서 한 권 정도는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백과사전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헌법의 적용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영토에 이렇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국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적법 조문을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국적법 조문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영토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일 조항하고 영토 조항의 어떤 모순 관계, 이걸 좀 공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3조가 영토 조항이잖아요, 그죠? 3조가 이게 영토 조항이고, 그 다음 4조가 보면 이제 평화적 통일 조항이잖아요. 그죠? 평화적 통일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토 조항은 우리나라가 완전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출석한 친구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이 완성국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 이게
완성국이라는 거고 전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조 같은 이 평화통일조항은 분당국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분당국.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좀 모순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8페이지 헌법의 적용 범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영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예, 국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적법을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중요한 조문들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기본은 여러분이 푸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그 북한을 국가로 봐야 안 봐요? 만약 북한을 국가로 보게 되면 북한하고 남한이 어떤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건 조약이 될 거예요. 특히 정식 조약이 되면 법률과 같은 레벨이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과 맺은 각종 협의 있죠. 각종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신사협정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에서 남북 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어났는데요. 그 4번 지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자, 헌법재판소는 남북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있죠? 이 합의서 조약으로 안 봐요.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신사협정으로 봐요. 신사가 뭐예요? 그냥 이건 규범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쇼다 이 말이에요. 북한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안 보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협정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약에 양자조약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국제법상으로 국가 승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약으로 안 봐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그 합의서 있죠. 이걸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약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사협정이에요. 만약에 이걸 양자조약으로 보고 국가 승인의 효과까지 있게 되면요, 이때는 영토조항과 모순이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영토조항은 우리나라가 하나의 완성국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평화적 통일조항은 분당국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모순이 빚게 돼요. 그래서 남북 간에 맺어지는 각종 합의서 있죠. 이 합의서 같은 거, 이거 조약으로 안 봅니다. 만약 조약으로 봐버리게 되면요, 이건 양자 조약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국가 승인의 효과를 갖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완성국이 전제하에 영토를 만들었는데 국가는 별도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게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보도록 합시다. 국적법이죠. 국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일어났는데. 특히 15번 문제에서 이 4번 지문이 있죠. 이건 자주 언급되는 판례예요. 그 복수 국적자, 그 국적 선택하는 거 있죠. 아니, 복수 국적자 국적 선택을 왜 줘? 그냥 족치야지. 혹시 복수 국적자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니, 보면요. 얼마나 이 있는 집안 자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국적법 조문 볼 때마다 제가 좀 참 섭섭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그 연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4번 질문 볼게요. 복수 국적자에 대하여 병력 준비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제 군대 갈 준비가 된 친구들이죠. 병력 이탈할까봐, 병력 할까봐 이제 제재를 가하거든요. 일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병력 준비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하지 않으면 이때는 병력 의무까지 다 해소돼야 이제 이탈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지금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정해놨고요. 이 안에 안 하면 무조건 병력 의무 해소한 후에야만 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국적법 12조 제2항을 찾아보셔야 돼요. 국적법 여러분들 그 법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국적법 12조 제2항 12조 2항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이 국적법 12조 2항이 이제 문제 있다 해서, 예외 없이 무조건 안 되도록 하면 안 되고, 사항에 따라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취지예요. 그렇게 만든 게 뭐냐면, 14조 2가 신설됐어요. 국적법
14조의 2가 신설돼 가지고 예외적으로 이제 국적 이탈 허가를 받아서 국적 이탈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게 이제 이 4번 판례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 4번 판례는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주 반복해서 언급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이제 국적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4조의 2, 거기에 신설된 이유도 이 판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됐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되어 있는데, 그 4번 지문 보시면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명확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여러분 명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국민의 기본권을 이 제한하는 법률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명확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명확해야 되고 이 법률은 일단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그죠? 세 번째 이 법률은 소급적이면 안 되고요. 소급적이면 안 되고 이런 거 쭉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 이 명확성은 아시다시피 최소한 명확성인 건 아실 거예요. 최소한. 최대한 명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명확성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택형 문제에서는 우리 판례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받는지 안 받는지 결과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례형에서는 이거 결과 기억할 필요 없어요. 사례형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뭐 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 뭐 명확해 보인다 안 한다 얼마든지 끌어가면 돼요. 근데 선택형에서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4번 관련된 판례에서 우리 판례가 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럼 왜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는가? 그걸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그걸 위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사례형에서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선택형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판례가 왜 여기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걸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택형 문제는 거의 제가 보기엔 한 95% 정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90%가 판례고 그 다음 나머지 10% 정도가 헌법 조문하고 그 다음 부속 법령이거든요. 부속 법령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헌법의 적용 범위 관련해서 부속 법령은 뭘 알아야 된다고? 국적법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헌법 조문 130개 이건 영어 단어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세요. 아니 선택형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요. 저도 싫어. 외워야 된다니까. 뭐 어떡하겠어. 근데 사례형은 그럴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사례형이 공부하기가 편한 거예요. 어쩌면 논리 체계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형 어떡하겠어. 뭐 OX 문제잖아. 한마디로 하면 OX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 외워야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7번 문제에서 뭐 나머지 이름 보시기 바라고요. 그 이번 지문도 결국 법 조문을 물어본 겁니다. 국적법 15조 제2항을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출제하신 분이 참 쫀쫀한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 나라 법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면 이중 국적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있다는 뜻을 이런 문제를 왜 출제하려고 그랬어요. 그 밑에 해설한 거 한번 보세요. 국적법 15조 2항 보시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실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걸 없다는 뭔 꼬라지야 이거. 아주 재밌어요. 됐나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됐어. 자, 이제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선택형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딱 각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무대표로 외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계속 각을 잡아 드리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인데, 이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원리는 근본규범이라고요. 이게 근본규범이에요. 근본규범. 여기서부터 지금 보게 되는 개별 헌법 조문이 탄생한 거라고요. 아까도 제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서창교로 따지면 서창교의 행동이 있잖아요. 제가 서창교가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이 지금 이런 헌법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창교의 성격, 체질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기본 원리라고. 그 제 성격과 체질을 보면 이 친구, 제가 어떤 행동할지 대충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때도 그 사람 성격에 맞춰서 컨트롤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근본 규범이에요. 근본 규범이고, 여기서부터 개별 헌법 조문이 탄생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 해석할 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기본 원리로부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근거는 못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이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렇지만 입법자가 입법을 하다든지, 그 다음 뭐 행정 작용할 때 다 지침이 되고 따라야 될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한국 헌법 기본 원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헌법 사례 문제도 다 여기서 시작된다고 한 거예요.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 쉽게 말해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잖아요. 그 침해받을 때 뭘 지키면서 내려오면 침해라고 하지 않죠? 법치국가 원리를 지키면서 내려오면 그건 제한은 될지언정 뭐는 안 된다고? 침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치국가 원리에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그건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벗어났다 하면서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은이 돼서 기본권이 뭐 됐다고 말한다고? 침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치국가 원리예요. 법치국가 원리예요.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 안에서 튀어나온 것이 행정법도 여기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국가 원리 보면 이제 법률 유보도 나오는 거고, 그 법이 명확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신뢰 보호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자주 언급되는 게 경제 질서 관련해서 경제 질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 질서가 기본적으로는 자유죠. 자유지만 국가에 의해서 관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와 관여, 이게 균형을 맞추고 가려고 하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헌법 공부를 할 때 선택형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각이 보이면서 공부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틀 없이 자꾸 그냥 무대표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신뢰보호,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신뢰보호 같은 경우.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걸 축으로 해서 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놨어요. 우리가 신뢰보호가 되기 위해서, 이거 사례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행정법에서도 신뢰보호는 상당히 중요하죠. 신뢰이익이 있어야 되고, 신뢰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행조치가 있어야 돼요. 선행조치. 그리고 보호 가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행정법에서는 여러분들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서 기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이익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익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공익. 그 다음 세 번째, 신뢰는 사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익이 공보다 더 커야 신뢰보호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18번에,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어났죠. 자, 그 기억 1번 지문에 보시면, 구세무사법 일정한 경력 이상이,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 실내 보호 중에서 여러분들 유인된 실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계를 단지 활용한 것인지 유인된 실내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 유인된 실내. 이때는 실내가 강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시험 자격 관련된 여러분들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그 공직이 계속 있으면 자격증 따로 놓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뭐 세무사 자격증도 그렇고 변리사 자격증도 옛날에 여러분들 특허청에 제 친구도 지금 특허청에서 그 기술고시 합격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에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 변리사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어쨌든 그런 공직을 택할 때는 내가 요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 일을 하면 요런 혜택이 있다는 걸 보고 갈 가능성이 높아야 한가요? 높죠. 그럼 그건 유인된 거라고. 이럴 경우에는 신뢰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1번 지문에 보시면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뭔가 틀린 냄새가 나죠. 나므로 신법 시행 후 1년까지 국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 공무원에만 국법 규정에 적용하여 세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자격을 갖지 못한 다른 세무공무원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침해하게 된다고 보는 거라고. 이런 게 일종의 유인된 신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과 갈등을 많이 빚어요. 그래서 이 세무사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세무사 시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준비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공무원에 있는, 공직에 있는 친구들이 자동으로 그걸 갖게 되면 그만큼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불리해지게 되는 거라고. 근데 또 이 친구들은 또 이거 보고 이것도 버티면서 이 공직 생활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참 갈등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신뢰 이익을 적용했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시험 관련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우리 판례가 기존의 시험 제도를 보고 국민들이 그걸 준비해 오고 있는데 도중에 법을 바꾸잖아요. 바꾸어가지고 시험 요건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뢰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이제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에서 갑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어났죠. 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2011년 3월 7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이 쭉 보면 항상 여러분 법 개정될 때는 이게 진정 소급이 되는지 부진정 소급이 되는지를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2011년 그 다음 3월 7일자로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돼요. 개정 전에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 법은 이게 뭐냐면 그 약사법 시행령이에요. 그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좀 바꾼 거예요. 바꾸어가지고 바뀌기 전에는 뭐냐면 필수 한약 관련 과목 학점만 이수하면 돼요.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돼요. 그 학점 이수만 하면 돼요. 기존에는 학점, 이수 및 졸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요 반드시 어디에 한약학과를 졸업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약학과에 졸업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그 관련 학점만 이수하면 됐었는데 이 바뀐 법은 반드시 한의학과 이 과를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야만 시험 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 3월 7일 이전에 그 학교 다니면서 이 학점을 이수해서 시험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낙동은 오리알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 친구는 다시 또 대학 시험 쳐서 이 학과에 가든지 그 밖에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안인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관련 과목 이수로 되어 있던 것이 관련 학과 학위 취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시행일을 2011년 3월 7일로 하되 2010학년도 이전에 관련 학과, 이해 학과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경과 규정을 둔 거죠. 2010년 학년. 그럼 2011년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2010년 10학년까지는 이거 기존 제도에 따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대학에 들어온 친구는 2010학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이 갑은 언제 들어온 친구냐면 이 친구가 그렇지 2011년 3월 2일이죠. 2011년 3월 2일 날 이날 이제 갑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경과 규정에 의해서. 그럼 지금 이 친구는 대학이 졸업한 거예요. 대학 진행 도중에 법이 바뀐 거예요. 진행 도중에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뭐죠? 부진정 소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진정 소급일 때는 원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뭐는 적용되죠?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법을 신뢰한 이 친구의 사익이 이 개정법을 적용해야 될 공익보다 더 크다면 이 친구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4번 지문에 보시면 갑이 관련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후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을 갑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표가 아니죠. 이거는 뭐가 되겠죠? 부진정 소급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행 중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미 게임 끝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적용하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난 친구한테 졸업해가지고 이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리 와, 니 다시 학교로 들어와.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건 진정소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학교 재학 중이죠. 재학 중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부진정소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 시각에서 쳐다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법치국가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어났습니다. 자, 1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에 대한 법치국가 원리니까 보세요. 안에 보면 명확성의 원칙, 뭐 법률 유보라든지 실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법치국가 원리는 왜 하는지 아세요? 법치. 옛날에 인치 시대에는요,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는 내가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얻어터질지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법치국가 원리라고. 그게 예측 가능해요, 예측. 그래서 포괄리임 금지인지 아닌지도 항상 뭘 따지죠,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있냐, 이걸 따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으로 내려올 때 적용되는 게 법치국가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인생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 1번 지문 보시면요.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럼 이게 지금 징계 사유의 요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명확하냐 안 하냐.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인데 뭐 검사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이 어떤 정도 되면 검사의 체면 위신 손상시켰는지 그건 가늠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 가지고 판단하는데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선택형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 결과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형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제가 보기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얼마든지 보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택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례에 따라서 결과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항상 이런 거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명확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 명확성만 따진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어나죠? 자, 1번 지문에 보시면 헌법 전문에 관한 문제죠. 헌법 전문도 넓게는 뭐가 되죠?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헌법 전문을 보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신 분들은 헌법 전문의 편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에 헌법 전문이 들어가 있다고요. 헌법 전문이 들어가 있죠. 그럼 헌법 전문으로부터는 뭘 도출하기 어렵겠어요?
구체적 기본권 도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게 될 거라고. 아시겠죠?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국가의 행위 업무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끌어낼 여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도 배려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개성하고 있으니까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피 입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될 뭐다? 의무가 도출해내기가 쉽게 될 거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을 천명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의 제정 전의 일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될 내용이고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리되는 자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헌법의 기본 체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의무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입법을 할 때 어떤 입법의 방향, 지침, 국가의 어떤 의무를 끌어내는 데는 얼마든지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헌법 전문도 한국 헌법 기본 원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 체계를 잘 봐두시라고. 그러면 비슷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예, 됐어요. 그 정도. 그러면 왜 1번 지문이 문제가 있는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아까 이미 본 문제는 다 비슷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세무사. 그 일정 기간 근무하면 세무사 자격증 부여하는 거. 아까 본 문제와 거의 같은 거예요. 자, 거기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 보시면,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3번 지문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친구들에게 아까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뢰보호에는 반하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해설 부분을 보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 기존 공무원, 공무원들에게 세무사 자격증 부여를 안 하는 거, 이게 아까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는 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직업 선택. 이건 아니야. 왜 그런가를 3분에서 해설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경력직 공무원이라 하여 반드시 세무사로서의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보세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두 개를 침해했어요. 뭐냐면 신뢰보호에 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평등 원칙에도 평등. 아까 어느 부분까지는 보호해주고 또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항상 평등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면 어느 부분까지는 경과 규정 두 가지, 어느 시점까지 있는 사람은 보호하고 그 이유는 보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갭 가지고 차등을 두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평등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린 사건입니다.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난 거고, 여기서 딱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위헌받았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직업 선택을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았다는 거. 신뢰 보호하고 뭐다? 평등.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이렇죠. 자, 이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처음에 강의할 때 국제법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6조 1항에 보면, 헌법 6조 1항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식하는 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 조약은 우리가 사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인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사인한 것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뭐 국제간섭법만 볼지 아니면 뭐 조약도 이게 들어가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 들어가는 걸로 봐요. 여기는 조약도 있고 국제간섭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지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특히 조약은 다시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이건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이 있다는 거. 이건 국회 동의를 거치는 거예요. 국회 동의. 이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같은 레벨로 봐요. 이거는 이제 법규명령.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령의 효력을 갖겠죠. 이거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이게 간섭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본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 대표적인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침략에 대한 범죄. 침략에 대한 범죄. 그 다음, 반인도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 그 다음 이제 전쟁 범죄. 전쟁 범죄 등에 대한 여기 하나, 둘, 셋 이거 등에 대한 국제 전범 재판소를 통한 처벌. 국제 전범 재판소. ICC라고 있어요. 국제 전범 재판소. 사법 재판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국제 전범 재판소를 통한 처벌하는 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에서 간섭법 형태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대법원이 국제간섭법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본 게 뭐냐. 정치범 불인도 원칙. 여기는, 이건 헌재가 이렇게 한 거고요. 헌법재판소. 그 다음 정치범 불인도 원칙. 대법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안 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항상 문제되는 양심적 병력 거부권. 이런 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지 않았어요. 양심적 병력 거부권. 그 예건 이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지 않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보시면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조약 있죠. 이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보지 않은 게 뭐냐면 각종 선언들이 있죠. 이거 세계인권선언, 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정치적 쇼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디귿에 보면 또 권고 있죠. 이 권고 같은, 이런 권고나 선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얼에 보시면 마라케시 협정이 있죠. WTO 있죠. 국제무역기구 있죠. WTO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식 조약이에요. 이거 우리가 사인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정식 조약이 되어버리게 되면 뭐가 같은 레벨이죠? 법률과 같은 레벨이고, 이게 신법이라면 신법에 의해서 뭐 처벌을 가중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법과 국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요? 신법이 우선하죠. 근데 이게 지금 법률과 같은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조약이 뒤게 체결됐다면 그게 신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얼 지문도 기억해 두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요.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옳은 지문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기억 지문이 있죠. 그걸 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유인된 신뢰인가 아닌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거.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됐다는 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국민이 행동을 바꾼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세무사 자격, 그 자동 취득 제도. 시험 관련된 게 많아요.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 그 다음 뭐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변경 요건. 하여튼 시험 관련해가지고는 유인된 신뢰로 우리 판례가 주로 보게 된다는 거. 그 시험 규정이나 교육 제도 이런 거. 그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단지 그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한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 위반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였기 때문에 유인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판례가 이 유인된 신뢰로 보지 않았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건설 폐재류에 하나 적어두시면 건설 폐재류의 재생 처리업을 신고제에서 이렇게 허가제로 바꾼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제로 믿고 계속 업을 해오다가 갑자기 뭐로 바뀐 거죠? 허가제로 바뀌니까 신뢰보호다. 이거 들어주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인된 신뢰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법이 단지 처음에 무슨 제? 신고제였던 것을 보고 이제 활용을 했을 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건설 폐재류를 재생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험제도 같은 경우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끌려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도중에 바꿔버리게 되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인된 신뢰와 관련해서 그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그 다음 이제 37페이지에 25번 문제부터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